책을 읽고 있는 찌라입니다. 잘 나오는지 볼게요. 오늘 날씨가 모처럼 포근한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12월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제 방에다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 5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림 그려놓고 이거 달성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2개 정도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하셨던 거 얼마나 달성하셨는지, 우리에겐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목표를 한번 같이 잘 달성해 봅시다. 12월 달에 그 책이 좀 더 많이 팔리는 시기래요.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올해 몇 권 읽어야지라고 한 목표한 개수를 좀 12월에 분발해서 채우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책은 이제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소리가 작다고? 키워보겠습니다. 소리를 지우? 혹시 네, 이제 좀 크게 들릴 것 같은데 크게 들리시나요? 크게 지금 소리가 크게 들리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들리나요? 소리 안 나온다고? 맨날 소리가 문제네. 세팅은 잘 돼 있는데 네, 들린다고. 제가 마이크 볼륨이 작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키웠습니다. 혹시나 계속 안 나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세팅 다시 뭐 하거나 잡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들린다고.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토론을 하면서 인류의 진보를 어떤 기술적인 진보, 사실은 그 책 자체는 기술적인 진보를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그때 토론을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으로 나눠봐서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빨라서 사람이 좀 이렇게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가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토론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뭐 자동화되고 인류가 뭐 편의점에 다 자동화돼서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가 노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권을 투표를 붙였었는데 이 책을 더 많이 읽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하게 됐고요. 이 책은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그 다보스 포럼, 우리가 다보스 포럼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 이제 썼고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더 알고 있는 이유는 스위스의 휴양지인 그 다보스에서 계속 해마다 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붙였다. 세계 경제 포럼은 독립적 국제 기구로 비즈니스, 정치, 사회 리더들이 국제적, 지역적, 산업적 아젠다를 토론하고 세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네,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혜기님, 제가 오늘은 못 갔어요. 강화문에. 오늘 거의 수원 갔다가 저기 노량진 갔다가 부천에 갔다가 이런 좀 빡센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오늘은 미처 못 갔고 마음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가신 분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1760년에서 1840년까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에 의해서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한 시점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고 하고, 책의 정의에 따르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이 출현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시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컴퓨터 혁명은 1960년대부터 그 이후로 이제 반도체, 메인프레임 컴퓨팅, PC, 인터넷까지 쭉 오면서 이걸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도래한 시대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환경과, 그리고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옛날에는 출력만 하던 것이 이제는 인풋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이제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잠깐 이제 책을 먼저 보여드려야겠구나. 요런 네, 책이고요. 원래는 여기 앞에 띠지에는 클라우드 슈밥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띠지는 버렸어요. 그리고 띠지 벗기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목차 보여드리면 이제 목차 1부, 2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1부는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 중에서도 영향력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경제 영역, 기업 영역, 국가 세계 영역, 사회 영역, 개인 영역에 나눠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유비쿼스터스 컴퓨팅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구조인데 제가 아무리 보면서 봐도 산업혁명의 정의라고 이 챕터를 붙여놨는데 막상 정의를 딱 내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에 좀 가까울 수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가상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생산을 만든다. 그러면 상품의 완벽한 맞춤 생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운영 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책에서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는 있진 않지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왔고 먼저 물리학 기술, 물리적으로 무인 운송수단이나 그 다음에 3D 프린팅, 첨단 로봇과학, 신소재 같은 것들이 물리학적으로 큰 변화의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측면에서는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온디맨드 경제, 공유 경제라고도 하는 뭐 우버나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가 트렌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학 기술인데 이거는 뭐 유전자 활성 및 편집이 되고 개인별 맞춤 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물학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세세한 부분은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2025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10년 2015년에 이제 이게 나왔다고 하고 2015년에 일어날 21가지 티핑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2015년 9월에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에서 밝힌 거고 그래서 10년 안에 발생할 21가지 티핑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것만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 중에 10%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는 차가 10%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동의하에 선정한 그런 티핑 포인트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한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그리고 가정용 기기에 50% 이상의 인터넷 트래픽이 몰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이랑 PC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냉장고도 뭐 자동차도 다 인터넷 트래픽을 쓸 거니까 기기, 디바이스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50% 이상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5만 명 이상이 거주하지만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최초로 등장할 거다라고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의 10%가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료를 입는다라고 돼 있고 뭐 그다음에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뭐 다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센서로 생산된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된다. 100%. 그리고 산업화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한다.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받는 건가? 이렇게. 그리고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터로 제작된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주요 변화라고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부분을 쭉 이제 좀 읽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와 봤고요. 오늘 같이 볼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을 어떤 경제, 기업, 국가와 세계, 사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 부분인데 뭔가 왜 얘가 잘 되고 있나? 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왜 안 되지? 카메라가 잘 보이나요?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는 그 아이폰에 미러링 기능을 활용해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러링을 오랫동안 안 하면은 꺼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이렇게 급하니 찾아지지 않는. 네, 지난번처럼 다시 미러링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혹시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소개할 부분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어떤 경제와 그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제 경제의 부분에는 성장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는 매우 막대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경제 요소를 따로 떼어서 별개로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GDP, 투자, 고용, 소비, 무역, 인플레이션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대 거시 변수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성장과 고용 이 두 가지에 대해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혹은 지금 저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거예요. 근데 2008년 경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몇 년 전에는 세계 경제가 연간 약 5%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가 지속되었다면 매년 14, 15년마다 세계 GDP가 2배로 늘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침체 여파 이후 세계 경제가 위기 이전의 고성장 패턴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3%의 성장률에 고착된 듯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센터니얼 슬럼프, 100년 이상 계속되는 슬럼프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조적 장기 침체란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극복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세계 GDP 성장률이 2%로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세계 GDP가 2배로 증가하는데 36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전 세계에 걸친 저성장의 원인은 자본 분배 왜곡과 과도한 채무,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이제 고령화와 생산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이제 고령화의 문제를 드는데요. 정년을 급격히 높여 노령층 인구가 계속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안락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 위험성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기와 그동안 모아온 저축을 소비하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저축률과 투자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이 정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생산성의 의미는 어떻게 보냐. 지난 10년간 세계 생산성은 기술의 기하급수적 진보와 혁신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하다. 과학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생산성의 역설은 다시금 경제의 커다란 수수께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원인은 총 요소 생산성 하락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은 기존에 우리가 생산성 지표 GDP나 GNP를 측정하던 시장과는 실제로 현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방식으로는 소비자 잉여가 총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 방법으로는 실제 가치 상승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앱 우버를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거나 온디맨드 경제 논리를 통해 차량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효율의 증대와 같은 것은 그런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생하는 효율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다. 생산성 향상에.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한다. 그래서 지금 저성장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측정의 잘못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구조적 요소, 과중한 부채와 고령화 사회와 그리고 시스템적 요소, 새로운 플랫폼이나 온디맨드 경제의 등장 같은 것의 결합으로 그동안의 경제 논리를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다. 제4차 산업은 경제적 성장을 고취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닥친 일부 세계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실 이거는 이 다보스 포럼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의 주장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노동력의 위기 부분이잖아요. 좀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과학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영향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첫째로 기술이 빚어낸 파괴 효과와 자동화로 인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게 된다. 네,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죠. 둘째로 파괴 효과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직종과 산업 분야가 창출되는 자본화 효과를 동반한다. 더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놀라운 수준의 적응력과 독창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든 줄어나든 그게 자연적으로 재생이 될 거라고 보지만 핵심은 자본화 효과가 파괴 효과를 앞지르는 타이밍과 범위, 그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 두 효과의 치환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이냐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이 대체된다. 보면은 경제학자 카를 베네딕트 프레이와 기계학습 전문가인 마이클 오스본이 자동화가 될 확률이 높은 702가지의 직업의 순위를 매겨서 과학기술 혁신이 실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수치화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아마 결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사라질 직업과 더 아니면 더 존속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이것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미국 내 모든 직업의 47%가 자동화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직업군과 저위험군 직업군을 보여주죠. 없어질 확률이 진짜 높은 거 99%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는 지금 보스로 하면 바로도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었는데, 또 99% 세무대리인. 그렇죠.
98% 보험 조정인, 98%의 스포츠 심판, 법률 비서, 레스토랑 커피숍의 종업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농장 계약자, 예, 그리고 비서들, 그리고 배달직은 없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우버 같은 경우 사실 지금도 배달 자동화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위험 직업군은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안무가, 내외과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뭐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 매니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인류학자, 고고학자, 선박기관사, 조선기사, 세일즈 매니저, 전문 경영인은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 2013년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재밌네요. 박민선 님이 치과 이생사인데 10년 뒤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10년 바라보는 게 그나마 다행일 거라고 한다고. 저도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되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명호님 말대로 굉장히 재밌고 탄탄한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인데요. 2020년에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걸 키우면 우리는 뭐 직업의 위험에서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인지 능력, 그리고 시스템 기술, 인지 능력과 시스템 기술이 15% 17%에서 낮은 편인데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높아요. 36%.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인류에 필요한 직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콘텐츠 기술과 되게 낮아요. 콘텐츠는 10%, 프로세스가 18%, 사회적 기술이 19%, 자원관리가 13%, 기술적 능력이 12%, 육체적 능력은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필요한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최고 인사개발 책임자 CHO에게 이제 예측하도록 하게 된 거고, 그 설문응답자들은 2020년에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기술과 시스템 기술이 육체적 능력이나 컨텐츠 기술보다는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3년 뒤에 필요한 능력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제영희님, 저위험 직업군은 고용이 적은 직종이다. 그나 뭐 5%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자동화되기 저위험 직업군, 그렇죠. 아까 안전한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적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저직능 저급여와 고직능 고급여에 따른 노동시장 분리는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기술 피라미드의 기반이 공동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감이 심화될 것이다. 기술 인력이란 전통적으로 고급 전문 교육과 전문 직업 또는 전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뜻한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가 전문직을 해야 돼 막 이랬잖아요. 좀 예전 세대의 어른들은. 그러나 세계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혁신의 빠른 진보 때문에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적응해 나가며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문맥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굉장히 뭐 잘하는 거는 이제 기계가 잘하겠죠. 그러면 아메바처럼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인간한테 기대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노동의 본질도 굉장히 정말 재밌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회사가 고용을 하는 게 뭐 지금도 사실 그렇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고용 유연성, 뭐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 하지만 극대화된다는 거죠. 휴먼 클라우드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직 활동은 구체적 업무와 개별적 프로젝트로 나눠져서 세계 곳곳에 잠재 노동자가 등록된 가상의 클라우드에 업로드된다. 만약에 자바 개발을 3 멤버스만큼 해야 돼 이러면 그냥 그 클라우드 올라가서 딱 뿌려진다는 거죠.
이는 새로운 온디맨드 경제로 노동 제공자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피고용자가 아닌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독립형 노동자가 된다. 미래는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미러링이 계속 꺼지는 게 문제네요. 네. 오늘 좀 더 봐야 되니까. 네, 이제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미래에는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버 드라이버, 인스타카트, 그러니까 인스타카트라는 식료품 주문 대행 업체에서 난 장을 보는 걸 해준 적이 있다. 또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한 적이 있다. 뭐 태스크래빗 심부름 업체 직원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그냥 레퍼런스를 쭉 올려놓으면 그냥 나한테 일이 떨어지는 거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자유. 일하거나 일하지 않을 자유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가상 네트워크로 노동 공간에 대한 구속력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내가 뭐 나는 한 달에 5일만 일할래 라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실제로는 더 일자리가 없으니까 되게 양극화될 그런 가능성도 높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프로세스의 일부가 아닌 조금 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한다. 칼 마르크스는 전문화 과정이 우리가 일에서 찾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축소한다고 우려했고, 버크민스터 플러는 인간의 다양한 범위를 조율하고 검색하는 능력을 차단하고 강력한 일반적 원칙들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되게 강조되면 부품처럼 돼서 어떤 인간의 이 다른 어떤 원칙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심화된 복잡성과 초전문화의 조합으로 우리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직업에 종사하고픈 바람이 가치의 우선이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기업에 속해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장벽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뿐 아니라 일과 삶의 조화로운 상태다. 다만 직업의 미래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과 삶의 조화를 허용하게 될까 우려된다. 그래서 이제 뭐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유망 직종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냥 뭐 그렇겠네요. 그 링크드인 같은데 그냥 뭐 했던 거 쭉 올려놓고 그냥 기업이 찍어서 너 이번 달에 3시간만 일해줘, 뭐 10시간만 일해줘, 뭐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아예 그냥 구매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의 영향력 부분에서 제가 지금은 경제 쪽만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국가와 세계, 사회 그리고 개인에도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오늘은 뭐 이 정도를 일단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아까 막 이렇게 PPT로 정리하면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빨리 전달해 드리려고 했었고, 이제 재밌게 읽은 부분은 가급적 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운 주제인가? 이걸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공부가 됐는데, 보셨던 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부분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더 또 새로운 키워드를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책에 더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님 굉장히 되게 정말 읽고 싶어지죠. 제가 정말 오늘 소개한 게 되게 일부라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내일은 이거 미러링을 녹화를 안 하면 꺼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 좀 더 안정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밤 10시 반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